너무 자주 바뀌는 세금 때문에 세무사분들도 따라가기 어렵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네. 특히 올 하반기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던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네. 혹시 양도소득세 어떻게 변했을까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죠. 일단 뭐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세율 자체가 최고 세율이 이제 42%에서 45%로 한 단계가 더 생겼고요. 또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세금이 강화되면서 이 2년 이내에 파는 단기 매매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다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2년 이내의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원래도 이제 세율을 좀 높게 매기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이내만 단기 매매로 봐서 40%의 세율을 매겼고요. 1년이 지나면은 6에서 45% 일반 세율을 매겼는데요.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 이내 매매가 무려 70%. 70%요? 네, 40%에서 이제 70%로 30%가 늘어난 거죠. 여기에 이제 양도세에는 항상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니까 70% 양도세면은 77%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1억의 이득을 얻었다면 거기서 이제 7,700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6월 1일 전에는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단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세율로 과세를 했는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1년 지나도 2년 이내의 거래는 또 60%로 단일 세율로 이제 중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중과도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중과까지도 같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아,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네. 이게 그 다주택자들은 이제 2주택 이상자가 조정 지역에서 집을 때는 지금 이제 20%가 중과세가 되고요. 3주택 이상자는 30%가 중과세가 돼요. 네네. 네. 근데 이 중과세 되는 거랑 단기 매매가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3주택자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뭐 1년 이내에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주택 중과세 30%에 이 단기 매매세율 70%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100%? 100%를 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단기 매매랑 다주택 중과세가 같이 걸려 있을 때는 둘을 각각 적용해서 더 많은 쪽으로 세금을 물립니다. 더 작은 쪽이 아니라 더 많은 쪽이네요. 비교과세죠. 그래서 네. 더 많은 쪽으로 물리니까 이게 뭐 혼합돼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도 강화가 됐지만 이 분양권에 대한 세금도 강화가 됐어요. 어떻게 강화가 됐을까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년 이내에 팔면은 50%, 2년 이내에 팔면 40%, 2년 지나서 팔면 이제 기본 세율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 전에도 50%의 무조건 세율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팔면 70%, 주택이랑 똑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입주잔금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은 무조건 60%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뭐 샀다 팔았다 하면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무조건 70% 60%니까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또 계속 풍선 효과가 생기는 게 분양권은 예전에도 다운 계약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양도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요새는 다운 계약서 말고도 손피 거래라고. 손피 거래가 뭐예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내주는 거예요, 대신. 그거 합법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얘기들이 갈리고 있는데 네. 아주 예전에 한 1990년도 이때 나온 그 심사 사례에서는 합법적인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매도자 양도세를 부담해 주면은 그거는 1회차에 한해서 한 번 다시 더해가지고 양도세를 한 번 더 물린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양도세를 그렇게 손피 거래를 하게 되면은 매도자도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매수자도 매수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지방에서도 그렇고 지금 손피 거래가 분양권 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부동산에 갔더니 실제로 네. 손피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잘 모르니까 접근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관할 세무서나 이런 곳에서 공인중개사한테 실제 이 손피 거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안내문을 해서 이게 합법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래인데 손피 거래를 하면은 세금이 줄어들고 손피 거래를 안 하면 세금이 많고 하면은 과세 당국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탈세의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손피 거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별도의 또 다른 해석들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사님께서 이제 상담했던 사례가 진짜 많이 있을 텐데, 진짜 나를 하루만 일찍 만났으면 진짜 몇 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양도세 관련해서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주택 수를 제대로 모르세요. 내가 주택 수. 가진 주택 수를. 그래서 나는 당연히 무주택자예요, 1주택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뜯어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아닌 경우가요? 예.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거주하면은 양도세에서는 무조건 주택수로 칩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취득한 지도 오래됐고 사업자 등록도 이렇게 안 하고 세금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있다 보니까 이거 주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집을 파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고가 정말 많이 나고요. 또 이제 이 주택 수를 세대별로 판단한다는 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도세에서 주택 수는 내가 혼자 가진 집이 아니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세대원이 가진 집의 수를 다 합산을 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계약해 놓고 네. 나서 잔금 전에 장모님이랑 합가를 해요. 네. 근데 장모님이 다주택자야. 아니면 1주택 있고 오피스텔 몇 채 임대 놓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합가가 돼버리면은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대 합가나 분가를 하실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혹시 이게 직계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형제 자매도 같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형제까지는 같이 살면은 주택수를 합산을 합니다. 형제까지요? 예. 그래서 뭐 예전에 과세 사례를 보면은 자매가 뭐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의사예요. 같이 미혼인데 살고 있어요. 근데 각자 1주택씩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한 명이 자기 집을 팔았는데 2주택이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중과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둘이 전혀 생활비도 따로 쓰고 관리비도 나눠낼 정도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세심판원에서 이거를 동일세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줬는데 일단은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물렸다는 거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죠. 그 매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게 요새는 절세도 가족이 화목해야지 가능해요. 그쵸, 화목해야죠. 황당한 사례가 많은 게 남편이 이제 집을 판 거예요. 배우자 모르게. 모르게요? 네. 모르게 집을 팔았는데 이 배우자는 또 남편 모르게 집을 산 거예요. 아니, 모르게. 네. 좀 세금 난리 나겠는데요? 그쵸. 그리고 이 배우자도 사실은 자기 집도 아니었어요. 친구 다주택자가 이제 너 명의 좀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명의를 사놓은 거를 남편한테는 얘기를 못 한 거죠. 근데 남편은 얘기 안 하고 판 거예요. 그럼 살 때는 취득세 중과, 팔 때는 양도세 중과, 이렇게 받는 건가요? 이게 뭐 주택이 이제 취득세가 많이 나오진 않는 그런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라서 취득세는 상관이 없었는데 양도세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진짜 뭐 상담을 해도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과세 당하고 나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례는 뭐 요새 많이 나오는 사례가 다가구 주택인데 옥탑방이 있어서 중과세 되는 사례들이 몇 년 전에 신고한 것들이 지금 과세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인데 옥탑방이 있으면 또 그건 또 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세법에서는 3계층 이하의 주택을 다가구라고 해요. 주택으로 쓰는 부분이. 근데 보통은 3층 주택에 이제 맨 위에 옥탑방을 추가로 이제 불법 증축하거나 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걸리면 주택이 4개 층으로 봐가지고 집이 4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채는 중과세를 받게 되겠죠. 양도세 중과세를. 그래서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팔았다가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추징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정말 너무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안타까운 게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세금을 몰랐다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가구 1주택이면 무조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집 팔 때 양도소득세를 혹시 안 내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실 네. 수 있을까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이게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여러분들이 따지실 때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비과세는 보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내가 1주택을 취득한 지 2년 이상은 보유하고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해줘요. 근데 이게 보유 요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조정대상 지역이 발표가 되면서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집들은 보유뿐만 아니라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 거주 요건 추가 요건이 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가 내가 매수를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내가 파니까 지금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거주 요건은 지금 상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집을 취득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살 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집을 샀다. 그러면은 거주 요건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 때 조정지역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은 그땐 또 거주 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제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샀어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거주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집을 팔려고 그래요. 그럼 거주 요건이 있을까 없을까요? 매수했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예. 거주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예.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양도할 때는 거주권이 뭐 우리 나중에 시간이 더 흘러서 조정지역이 다 해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살 때 조정지역이었으면 거주권이 생긴 거다. 그래서 거주 안 하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걸 하나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계약할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규제 지역이 아니었는데 잔금할 때 되니까 조정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조정지역 되고 나서 잔금을 치른 거예요. 네. 그럼 거주 요건이 있을까 없을까요? 왠지 네. 계약서 기준일 것 같아요. 그쵸. 느낌은. 네. 네. 계약할 때 비조정 지역이었으니까. 네네. 그럼 거주 요건이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잔금 기준이군요. 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헷갈리세요. 근데 진짜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계약할 때 비조정이었는데 거주 요건이 생긴다 그러면 왠지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없다라고 네이버 찾아보면 막 그런 글이 나옵니다. 맞아. 찬반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럴 때. 근데 계약할 때 조정지역이 아니었더라도 잔금 때 조정지역이면은 거주 요건이 생겨버려요. 그럼 취득 시점을 무조건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분양권 사례죠. 3년 전에 조정지역 없을 때 나 계약을 해놨어. 근데 지금 잔금 치르는 거예요. 조정지역 다 지정되고 나서. 네네. 그럼 이분은 거주 요건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예외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네. 한 가지 예외가 그 계약할 때 있죠. 네. 그때 계약금 지급하는 그 당시에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무주택 세대, 집이 없었던 사람. 그런 세대, 무주택 세대는 잔금 때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어도 거주 요건이 없어요. 무주택 세대분들께서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한 집에만 살진 않을 것 같아요.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한다고 했을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주택자가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보통 가잖아요. 네. 이사를 갈 때 집을 사고 나서 기존 집을 파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거를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요자니까는 그 2주택이 됐다고 해서 비과세를 안 해주거나 중과세 때려버리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 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일시적 주택 비과세 규정도 좀 복잡해졌어요. 간단해진 게 없네요. 네, 쉬운 게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만큼 꼼꼼하게 공부하고 챙기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 종전주택, 원래 갖고 있던 집과 새로 사는 주택,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어느 지역이라면 규제냐 규제지 그렇죠. 않냐. 규제 중에서도 이제 뭐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네.
세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세법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두 채 중에 어느 한 채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정부에서 너그럽게 일시적 이주택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그런 분들은 1, 2, 3 요건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종전주택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집을 사야 돼요. 1년 이상 터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은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 2년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해야 된다. 그 2년 보유 거주 요건은 갖췄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 집을 산 지 3년 안에만 종전주택을 파시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도세를 아끼려면 보유기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동안 보유를 하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양도세를 줄여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보유하면은 물가 상승률만큼 빼주겠다. 뭐 그런 개념인데요. 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부터 줍니다. 그래서 3년이 딱 채워지면은 일반적인 그런 부동산들은 6%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줘요. 1년에 2%씩이거든요. 그래서 6년, 7년, 8년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2%씩 늘어나서 최대 15년 보유하면 30%까지 줍니다. 15년 이상은 이제 30%가 맥스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15년 30%였잖아요. 이거는 1세대 1주택자는 10년에 80%까지 줘요. 오, 80%까지요? 네, 장특공제를 80% 해준다. 엄청난 혜택이죠. 근데 이것도 올해 요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80%까지 받기 위한 요건이 작년까지는 거주를 2년 이상 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에 8%씩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 2년, 보유 10년 했다. 그러면은 8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 80%를 거주랑 보유랑 따로따로 나눠서 거주 1년당 4%, 보유 1년당 4%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길게 안 하면은 80%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주 2년, 보유 10년 아까 했다 그러면 작년에는 80% 받았는데 올해는 거주 2년이니까 4%씩 8%, 그리고 보유 10년이니까 40% 해서 48%로 줄어든 거죠. 아, 이건 혹시 매도 시점의 기준인가요? 이건 취득 시점의 기준인가요? 매도 시점이에요. 아, 이거 매도 시점이네,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항들이 다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거주 요건 있냐 없냐 이것만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